겉으로는 아 이거 고액되면 어떡해 아유 여기다 먹어 뭐 이런 거잖아. 자 시작을 해봅시다. 뭐 자습서는 뭐 사실 살 안 사도 되는데 뭐 사고 싶은 친구들은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수필 나오죠? 그냥 처음 돌아가는 거는 내용만 쭉쭉쭉 빼면 되니까. 성격은 고백 성찰적. 잘 안 보이네. 제재는 먹이를 챙겨주던 도둑고양이에게 놀랐니? 주제 도둑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성찰. 특징 도둑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자신의 생활 경험을 고백하고.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수필의 특징이죠. 그치? 수필 특징하면 네 가지 뭐가 있었어요? 신변잡기. 신변잡기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신변잡기. 그래서 신변잡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신변잡기? 원래 신변잡기라는 말이 자신의 주변에 잡다한 일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잡다한 또는 잡스러운 일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수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신변잡기라는 말 뜻을 알면은 수필의 어떤 성격이 다 잡힙니다. 자신의 일이니까 고백적이지 뭐. 그리고 경험적이죠. 주변의 일이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소재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잡스럽다, 비전문적. 그리고 일을 기록했다, 사실적. 그리고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상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필하면은 신변잡기 특징, 신변잡기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신변잡기라는 말 뜻풀이를 하면 그게 곧 수필의 어떤 성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시피 뭐 고백적이다, 성찰적이다, 뭐 경험을 고백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자 그리고 수필을 어떻게 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경험에 대한 화자의 정서, 그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느낌. 그렇지? 정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정의표. 정서 왜 표현기법. 똑같이 수필에도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박완서 오해 이렇게 되어 있고. 정서 외 표현기법. 자, 좀 빠르게 더 할게요. 아파트에 살 때도 그러했지만 땅집에 살고부터는 더더욱 쓰레기에 신경이 쓰인다. 아파트에서는 분류해서 내다버리는 순간 쓰레기 봉투는 익명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치? 그 쓰레기 이렇게 집하는 곳에 다 버리니까 누가 누구 건지 모르죠. 그러나 땅집에서는 수거차가 오는 날 집 앞에 내다 놔야 하기 때문에 그 땅집은 쉽게 얘기해서 단독주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누구네 쓰레기나라고 딱지를 써붙이거나 다릅니다. 그렇죠? 자기 집 앞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지만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담아서 꼭꼭 잘 여미게 된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그죠? 뭔가 좀 남의 좀 시선을 좀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네요. 자 쓰레기라도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는 내 허영심을 비웃듯이 수거차가 오기 전에 우리 쓰레기 봉투가 무참하게 파헤쳐진 일이 빈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누구? 고양이. 그죠? 도둑고양이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고 난 후는 영락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 고양이들의 소행. 개는 안 기리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고양이는 기리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동네에는 고양이들이 많다. 이렇게 도둑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쥐가 거의 없다는 게 동네 사람들의 설명이었다. 자, 근데 굳이 뭐 요즘 그냥 길냥이라고 많이 하죠. 길고양이. 그치? 우리 동네에도 길고양이 있는데 요즘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요만해. 그거 보고 싶더라고. 집에 갖고 가고는 싶은데 집에 가면 개새끼가 물을까봐. 우리 집 개새끼가 성격이 개 같아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요. 이제 주인도 물어. 6, 7, 8, 9, 4년 됐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수거차가 지나간 후에도 문 앞이 깨끗하지 않고 닭뼈나 생선뼈가 어지럽게 널려있다는 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약간 신경 쓰인다. 그치? 고양이 때문에 신경 쓰고 있어요. 터져서 냄새나는 내용물이 꾸역꾸역 쏟아지는 쓰레기 봉투를 들어올렸을 때 미워한 아저씨에게도 얼마나 미안한 노릇인가. 그래서 생각해낸 게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가 생기면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접시에 따로 담아 고양이가 잘 다니는 통로에다 놓아두는 거였다.
그쵸? 그 음식물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내다버리면은 고양이가 파헤치니까 아예 그냥 접시에다가 따로 담아놨어요. 이게 좋은 건가? 은근히 이 아줌마 츤데레인데? 그치? 겉으로는 이거 고양이 때문에 어떡해, 아유 여기다 먹어, 뭐 이런 거잖아. 그쵸? 약간의 츤데레를 보이고 있네요.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다. 적중했으니까. 그 후부터 쓰레기 봉투가 훼손당하는 일은 안 생겼고 나도 고양이를 챙기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비린 것을 탐하는 고양이의 식성은 찝찝했지만 생선뼈를 머리칼처럼 가느다란 가시까지도 깨끗이 발라내는 솜씨는 가히 예술이라 부를만 했다. 그래서 고양이 혀를 이렇게 현미경 관찰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혀에. 그러니까 무수한 갈고리들이 있지. 그거 알고 있니? 잘 몰라요? 혓바닥 구조를 보면은 끝이 이렇게 생긴 것도 굉장히 많아. 고양이 혀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서 살을 이렇게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가끔 좀 고양이들이 좀 이렇게 핥을 때 약간 따끔할 때가 있어요. 상처가 있을 때 약간 쓰라린 그게 이제 걸리는 거죠. 갈무름? 한번 봐보세요. 혓바닥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주 작은 바늘처럼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선 같은 거를 잘 발라먹어. 얘네들이. 개새끼들은 안 발라먹어요. 얘네들은 뭐 주면은, 그러니까 집에서 개 키우는 친구 있니? 없나? 꼭 뱀 같아. 뭐 주면 그냥 큰 거 줘도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꿀떡꿀떡 생겨 그냥. 왜 그러지? 얘네들이 몸속에 DNA가 그게 있나? 그 뺏김에 대한 두려움 그게 있어서 그런가? 그다음 한 번, 두 번 꿀떡이야. 한 번, 두 번 꿀꺽. 뭐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뭐 비싼 거를 줘도 소용이 없고 싼 걸 줘도 그냥 양 많은 거. 어쨌든 고양이들은 뭐 이렇게 먹네. 그 대신 우리 식구들은 고양이 생각을 한답시고 닭고기는 생선을 먹을 때 점점 더 살을 많이 붙여서 남기게 되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주변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식구들이 잘 안 먹는 생선 조림이 생기면 고양이를 위해 냄비째 쏟아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양이는 절대로 과식하는 일이 없었다. 남겼다가 며칠에 걸쳐서 다 먹어치웠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집 단골 고양이가 여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녀석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다. 동네에는 여러 종류의 도둑고양이가 있었지만 우리 마당을 환각처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고양이는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이었다. 호기심이 생기죠? 이게 맨날 이렇게 잘 처먹는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습은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오랜 장마가 캔 어느 날 오후 마침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집안에는 아직 곰팡내 섞인 습기가 많이 남아있어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무심히 부엌 뒷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였다. 뒷문 밖에는 꽤 넓은 툇마루가 있는데 거기 우리 집 단골 얼룩 고양이가 꼭 저 닮은 새끼를 5마리나 거느리고 나란히 앉아있는 게 아닌가? 어미는 산후라 그런지 털이 까칠했지만 새끼들은 털이 반지를 하고 윤이 흐르는 게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어떤 인간이 가족에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고양이 좋아하네요. 예. 뿅뿅뿅뿅. 이거 문제가 있었구나. 자, 우리 확인 문제를 좀 해볼까요? 자, 위와 같은 글을 쓸 때 수필이죠. 적절한 것. 독자에게 올바른 삶의 교훈을 제시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은 논리적 서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 유발,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자신의 경험과 정서, 성찰을 통한 깨달음. 답은 5번이죠. 5번이 수필에 대한 글이 되겠고요. 문제 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사건을 생동감 있게 표현, 쉽고 일상적인 문장 활용, 대상을 꼼꼼히 관찰 묘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전달, 글쓴이의 내면심 섬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닌 거는 뭡니까? 3번이 되겠네. 대상을 꼼꼼히 관찰 묘사 잘 몰라요. 그 도둑고양이를 자세히 모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 나는 거의 전율에 가까운 기쁨을 느꼈다. 여러분은 전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전율? 종근아 있어? 전율? 있어. 롤러코스터 할 때만 떨어질 때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전율이라고 그래요. 몸이 쫙 올라오지 뭔가. 그쵸? 그게 전율. 물론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상을 받는다거나 뭐 이럴 때. 그쵸? 그럴 때 뭔가 소름 돋듯이 쫙 오는 게 있어요. 그걸 전율이라고 그래. 그뿐이 아니었다. 나는 감동까지 하고 있었다. 나는 나에게 잘 얻어먹은 어미 고양이가
그동안 해산해서 반질반질 잘 기른 새끼들을 나에게 자랑도 할 겸 감사와 친애의 표시도 할 겸해서 그렇게 가족 나들이를 나왔으려니 하고 있었다. 그 쌀쌀맞고 영악하기만 한 고양이로서는 기특하게 짝이 없는 마음 씀씀이 아닌가. 이게 아줌마 보니까 혼자 북치고 박치고 하고 있다. 그치? 역시 이게 작가라서 우리 박완서 유명한 소설가죠. 작가라서 약간 이렇게 센치한 게 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2009년에. 예. 맞나? 나는 마치 손주 새끼들 반기듯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두 손까지 활짝 벌려 그들 고양이 가족을 환대한다는 표시를 하며 부엌문 쪽으로 갔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는 기절할 뻔하고 놀라고 말하다. 어미가 눈으로 불을 뿜으며 으르렁 이를 드러내고 나에게 공격 태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신속하고도 눈부신 적이었다. 다행히 순간적이었다. 내가 혹시 대낮에 환상을 본 게 아닌가 싶게 고양이 가족은 소리도 없이 신속하게 모습을 감췄다. 그래도 나는 무서워서 부엌문을 닫아버렸다. 그쵸? 심리 변하고 있어요. 반가운 마음 들어서 어이구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줌마가 놀래서 밖으로 부엌문을 닫아버렸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나니까 고양이에 대한 내 오해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슬며시 웃음이 났다. 그까지 먹고 남은 생선뼈 따위 좀 챙겨주고 나서 내가 녀석을 길들인 줄 알다니. 이 깨달음이죠. 그치? 혼자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녀석은 챙겨주는 것보다 스스로 쓰레기 봉투를 뚫고 찾아내는 게 훨씬 스릴도 있고 보람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녀석이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것조차 오해일 수도 있었다. 나에 대한 녀석의 적이는 곧 저렇게 생긴 인간이란 족속에게 길들여지면 절대로 안 돼! 라는 제 새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흔히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길들이기를 꺼려한다. 그게 인간들끼리는 통하는 생각이라면 고양이들끼리 통하는 생각은 인간이라는 머리 검은 동물에게 길들여진다는 것, 자유와 자존심을 담보로 해야 하는, 즉 죽느니만도 못한 짓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끝에서는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고 있네요. 자, 확인 문제 3번. 윗글의 전체적인 구조 5번이네. 경험과 깨달음. 이게 수필이기 때문에.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즐거움, 속상함, 서러움, 놀라움, 무서움. 아닌 건 뭘까요? 뭘까? 서러움이 없죠, 서러움. 그치? 네, 서러움은 없습니다. 글쓴이가 고양이를 오해하게 된 이유를 쓰시오. 간단한데?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고양이를 오해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잖아. 그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련의 행동도 내가 이렇게 음식을 주니까 접시에 담아서 주니까 얘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겠지. 으쭈쭈쭈쭈쭈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인간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끝에 가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고양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지. 저 검은머리 동물들한테 길들여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질문 있나요? 없나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양이 겁나 좋아해. 진짜 좋아해요. 종훈이는 고양이 좋아해? 개가 나? 코끼리, 당나귀, 별로? 토끼, 염소. 그래요? 임팔라. 임팔라가 어떻게 생겼지? 양 비슷하게 생긴 거 뭐지 그거? 부산에서 그 임팔라인가? 아닌데 임팔라는 사슴 같은 거 잘 뛰는 애들. 그 목 긴 거 사슴이라네. 그 양점 생긴 건 뭐라 그래요? 알파카. 임팔라가 아니고 알파카. 야, 그럼 어떻게 키우냐고 개인이? 키워요? 그래서 그 부산 해운대에서 짤 하나 올라섰어요. 몇 달 전에. 어떤 아저씨가 알파카 산책시키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막 찍어서 SNS 올리고 그래서 그게 짤로 막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노홍철은 당나귀 키우잖아. 그거 아직도 키우나? 당나귀가 내 똥을 많이 싸는데. 장나귀 싸요. 좋습니다. 어디 볼까? 자,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 당연한 거예요. 반성과 깨달음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과 어쩌고 저쩌고. 네. 너무 당연한 뻔한 이야기라서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은요.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여러분 그거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 나머지 것들도 좀 다시 인쇄해가지고 다시 묶어서 줄 테니까 버리지 마세요. 두근두근 내 인쇄. 이거 아마
했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안 했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래요. 이거 시나리오고요. 강동원하고 송혜교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아이가 강동원이 택시기사고 좀 가난한 부부인데 아이가 병에 걸려. 조로증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일찍 늙어. 일찍 늙는 병에 걸려. 아이인데 그래서 겉모습은 뭐 70대, 80대입니다. 그래서 병만 시달리고 있는데 메일이 한 통이 와요. 나 너랑 친구 먹고 싶다. 여자한테 메일이 옵니다. 미리 스포하지만 여자가 아니라 영화 감독을 지망하는 남자 어른이 여자 아이처럼 해서 메일을 보내요. 근데 여기 주인공 남자애가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혼자 상상에 빠지고 했다가 나중에 아재라는 말을 듣고 좌절에 빠져서 나 죽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야. 예. 결국 죽어요. 예. 한국 사람 또 이런 이야기 좋아하잖아. 새드 엔딩. 좀 눈물 좀 짜야 되는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두근두근 내 인생. 승현이는 이거 저번에 시험 범위였지, 그치?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시나리오하고 소설의 차이점은 뭐였죠? 우리가 1학기 때도 몇 번씩 강조했는데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은 뭡니까? 서술자 유무, 그치? 서술자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희곡도 마찬가지였죠? 서술자가 없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또는 희곡과 관계 있는 단락에서의 문제는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이거 아니면 낼 게 별로 없거든, 문제가 또. 자, 현대극 시나리오입니다. 성격은 감성적, 서정적. 2010년대 서울 조로증을 앓고 있는 16세 소년의 삶과 사랑. 16살이다. 종훈이 몇 살이니? 17살이야? 많이 컸네.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도 17살 뭐 했지? 열심히 공부했구나. 예. 학원을 안 다녔어. 학교, 야자 끝나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자고 다시 아침에 오고 주말에 교회 가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주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는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특징, 난치병을 앓고 있는 소년의 삶을 담담하고 유쾌한 시각으로 그려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냥 내용 들어갈게요. 시나리오 특징이 있죠?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함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 요즘은 또 CG를 많이 쓰니까 컴퓨터 그래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무궁무진하죠. 그죠? 인류의 반이 죽고 뭐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좀 제약이 없죠. 이제 상상의 어떤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적으므로 희곡과 달리 많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고 촬영과 편집을 위해 특수한 용어가 사용되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들이 좀 있거든. 뭐 나올 때만 조금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보자. 두근두근 내 인생. 등장인물 소개. 미라 33세 어린 나이에 아름이를 낳았지만 씩씩하고 당찬 엄마다. 33 빼면 33 빼기 16은? 19이 낳군요. 그쵸? 18 또는 19에 애 낳네. 대수 33세 어린 나이에 동갑내기인 미라를 만나서 결혼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데 혹시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생 때 얘네들 소위 말하는 불장난을 해가지고 그냥 아기가 들어서서 뭐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예. 근데 엄마가 송혜교고 아빠가 강동원이야. 어떨까? 잘 매칭이 안 된다. 그죠? 두 사람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송혜교, 강동원, 그지? 송중기는 잘 있나? 자, 아들 아름이 3세 때 조로증 판정을 받은 실제 나이 16세, 신체 나이 80세의 소년. 속이 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한다. 아름이의 친구가 있어요. 장씨, 치매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름이는 옆집 할아버지. 아름이에게 형같이 의지가 되는 존재로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면이 있다. 원래 치매 걸리신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그죠? 자, 서하. 이게 그 사람입니다. 아저씨인데 마치 여고생처럼 이렇게 속여서 보내요. 아름이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고 아름이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16세 소녀. 아름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아재니까. 그죠? 자, 미라 친구 승찬이가 있어요. 미라의 동창이자 방송국 연출자. 아름이를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그 후원금으로 아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각본가 최민석. 나보다 어리네. 오우씨. 영화 블라인더. 김혜란. 야, 인천 사람이에요.
달려라 아비 이걸로 문학동네에서 등단했었는데 면식은 있지만 친하진 않아요. 자, 계속 볼게요. 발단 첫 번째. 씬 넘버 8. 대수의 택시 안바 오후. 밝은 음악과 함께 시작된 택시 한 풍경. 손님을 발견한 대수. 그쪽으로 차를 세운다. 선한 인상의 평범한 30대 부부. 임신한 여자는 배가 많이 불러있다. 차를 세운 대수가 보조석 창문을 내린다. 땡병원 사거리요. 예, 근데 죄송한데 사정상 저희 아들하고 오늘 같이 좀 다녀해서 그러는데 저 혹시 지난주에 방송 나왔던 맞죠? 커트는 뭐예요? 장면 전환 들어가는 거지, 그쵸? 길가 한 젊은 여자가 손을 들자 여자 앞으로 다가와서는 대수의 택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택시 뒷좌석에 타는 여자. 가로수길이요 하고는 다시 통화를 계속한다. 저 손님 양해 좀 드려야 할 이라고 말하며 대수가 아름이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만 쉼없이 통화하는 여자는 눈길도 안 준다. 잠시 후 통화가 끝난 여자 앞좌석에 아름이를 발견 끽 하며 비명을 지른다. 그렇죠. 애늙은이가 한 명 앉아있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대수 돌아보면 손님이 통화 중이셔서 먼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사정상 저희 아들이랑 같이 좀 다녀야 하는데 애가 좀 몸이 좀 불편해서 여자 못 볼 걸 보는 듯 얼굴이 일그러지면 아저씨 뭐예요 진짜 택시하면서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요거 친구들 중에 요거 많이 쓰는 애들 있나? 진짜라는 말? 여학생들 많이 써요? 나 정말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웃겨 정말 그래서 정말 말이야 정말이야 정말 그걸 내가 본 것 같아. 들었던 것 같아. 한 10년 전에 사귀었던 애들 정말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야 우리 헤어져. 정말? 짜증나 죽겠어 진짜. 여자 차에서 내려 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탄다. 그래서 위 앞에 있었던 30대 부부들은 이제 이해를 해줬는데 그치? 이 여자는 이해를 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문제.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름이는 나이답지 않게 속이 깊은 소녀, 승찬이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아름이를 출연, 미라와 대수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름이를 낳았다. 미라는 형편이 어렵지만 당차게 아름이를 키우고 있다. 장씨는 아름이 할아버지를 아름이 할아버지가 아니죠. 병원에서 만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아름이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다. 뒷좌석에 탄 젊은 여자는 아름이를 방구하고 있다. 땡을 깍 했어요. 자,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커트 역시 장면 전환입니다. 교복을 입은 아름이 또래 아이들 셋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 여학생 1이 아름이를 알아본 표정. 여학생 2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 그래 하며 반응하는 여학생 2. 응? 그래요? 미안. 1번. 네. 적절하지 않은 걸로 내가 봤네. 눈이 침침해서 그래. 이제 중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진짜 큰맘 먹고 운동 좀 하려고 했는데 무릎이 아프더라고. 산책도 못했어. 그래, 건강은 젊었을 때 지켜야 되는데. 그래? 하며 반응하는 여학생 2. 얘네는 이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심 발동. 여학생 3은 아름이를 힐끔거리며 그새 스마트폰으로 아름이의 정보를 검색한다. 여학생 2. 거침없이 저기 인증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아름이 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뒤에서 자세를 취하는 학생들.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이거? 남학생들은 스마트폰 셀카 찍을 때 어떤 거 많이 하니? 중권아? 응? 이거? 이거 많이 하니? 너는 뭐 해? 어떤 거? 태민이는? 셀카 찍을 때 무표정? 팔은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척? 이건 많이 하고요. 남학생들 사진 찍을 때 좀 이렇게 정면으로 하면 약간 비스듬한 거 많이 찍지? 그치, 성현아? 응? 비스듬한 거 많이 찍잖아, 비스듬한 거. 정면으로 안 찍잖아. 여학생들은 어떤 거 많이 찍어요? 친구들 뭐 페북이나 뭐 이런 거 인스타 보면은 눈 이렇게 되게 크게 뜨는 걸 많이 찍대? 눈 동그랗게 나오려고? 잘 모르겠어요. 네. 또 그런 사진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머리 좀 이렇게 베개에다가 좀 이렇게 해놓고 찍는 거? 뭐 그런 것도 많이 찍는 것 같고.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요?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뭐 재미죠. 뭐 언제 하겠습니까? 그쵸? 나이 먹고 막 7, 80에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치? 뭐 지금 하는 거지 뭐. 자, 어디 보자.
밝은 분위기, 구김살 없는 아이들의 모습에 왠지 주눅이 드는 아름이. 그러니까 뭔가 조금 거부감이 좀 들 겁니다. 컷2 학원가 앞에서 내리는 아이들. 고맙습니다. 여학생일 내리면 아름이 안녕 빨리 건강해져. 아름 목례하면 아 네. 고마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3, 4, 5 모여 학원으로 돌아가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보는 아름이 눈에 부러움이 깃들었다. 대수 그런 아름이를 본다. 컷2 아름이 창밖을 내다보며 거리 풍경을 구경 중. 그러니까 아빠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서 최고로 갔던 거지? 아니 왜? 그럼 아빠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뭐가 돼야 할지 잘 몰라서 갔던 거지. 사실 태권도 하면서 좋았던 것도 도복밖에 없었어. 뭘 잘하면서 동시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아빠 친구 놈 하나는 전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는데 수학을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진짜 단짝 친구 수학 과학 굉장히 잘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카이스트 뭐 핵물리학인가 뭐 야 너 왜 핵물리학을 하냐? 아 나 1차 지망학년이 떨어져가지고 뭐 그러더라고. 뭐 그렇대. 네. 수학을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수학 좋아합니까? 종훈아 수학 좋아하니? 종훈씨? 생각 중이야? 뭐라고 대답할까? 저 인간 왜 또 나한테 왜 나한테 시비 터너? 뭐 이런 거예요? 좀 나는 수학 되게 좋아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1 더하기 2는 2요. 왜 2일까? 이런 거 그치? 아까 2학년 친구들하고 수업하다가 물 분자를 야 물이 뭐야? 그러니까 H2O 아니야 원래 EH2O야 하니까 애들이 에? 이러는 거예요. 그쵸? 아니야? 물은 원래 이게 물입니다. 맞아요? 몰라요? 우리가 물 하면 이걸로 배우잖아. 근데 현실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치?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아니에요? 맞는데? H2O 오면은 O하고 H2밖에 없는데? O하고 H가 아니죠? O2하고 H2하고 H2하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H2O라니까 왜?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닌데. 수학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막, 와, 그 쾌감 있잖아. 막,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답, 딱! 이거야! 탁! 보면 틀려. 네. 한 10분, 20분 동안 열심히 풀었는데 답 틀렸을 때 그 좌절감. 문과 잘 간 것 같아요. 문과는 말빨이거든. 자, 계속 볼게요. 아빠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요? 에이, 설마. 차를 세우면 진지하게. 야, 아들. 네가 나보다 좀 더 늙었다고 해서 아빠를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지금 이제 농담 따먹게 하는 거다. 그쵸? 더군다나 최고난 아빠를 우린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다고. 예. 자, 씬 넘버 C. 한강 둔치 밤. 짠. 우리 세 식구를 위하여 건배하고 부딪힌 세 사람의 손. 돗자리 뒤에는 먹음직스러운 통닭이 놓여 있다. 대수는 콜라를, 미라는 캔맥주를, 아름이는 빨대로 요구르트를 마신다. 미라 캔맥주를 단숨에 들이킨다. 놀라서 미라를 보는 대수와 아름이. 미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요즘에 여기 송도에서 맥주 축제 하고 있죠? 민원 장난 아니던데 미성년자도 와가지고 맥주 받아 마신다고. 원래 맥주 팔 때 이게 신분증 줘야 되는데 신분증 바쁘니까 신분증 검사를 안 한대요. 그래서 거기 뭐 나도 좀 가볼까 했더니 막 뭐 안주값만 더럽게 비싸고 꼬맹이들만 와가지고 잔뜩 수파 마시고 그냥 지랄 연병한다고 막 아줌마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막 글 잔뜩 올려놨다라고 해서 에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간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네, 없어요? 간 사람? 그때 어디선가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미라의 머리카락에 바람결에 살짝 날린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송혜교니까 요런 씬 하나 넣어주는 거지. 안 그래? 네. 자, 바람을 맞으며 살짝 웃음을 보이면서 기분 좋다. 난 바람 부는 날에 왜 이렇게 좋지? 나도 그런데. 아람 차분하고 또박또박 말투로 바람이 불면 공기 중에 음이온이 많이 발생해서 괜히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래요. 그래요? 바람 많이 불면 음이온? 번개 많이 치면 음이온 발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음이온하고 O3, 그죠? 번개 치면 기분 좋아지는 거? 사람마다 다르지. 예전에 화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었나? 물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기분 우울할 때는 이온 음료 마시라고. 애들이 왜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마시게 되면은 어떤 무슨 화학 반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기분이 약간 좋아질 것이다.
공기 중에 음이온이 많이 발생해서 괜히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래요. 자, 미라, 아름이의 볼을 어루만지면서 어유 똑똑해. 누굴 닮았을까 우리 아들. 대수, 당연한 듯이 누굴 닮긴 날 닮았지. 미라, 콧방귀를 뀌며 치. 왜 맞잖아. 팥빙수 좋아하는 거, 콩밥 싫어하는 거, 발가락 긴 거, 유머 감각이 있고 또 속은 얼마나 깊어? 좋은 건 다 지 닮았대. 아름이 눈을 가리키며 눈 예쁘고 똑똑한 건 날 닮았지. 눈도 나랑 똑같잖아. 시끄럽고 가서 맥주는 더 사온나? 같이 갈까? 웃으며 일어나는 대수와 아름이. 아빠가 착하네, 그죠? 엄마 심부름 다 하고 있어요. 강동원. 아빠가 강동원이야. 요럼 생각해봐. 내 남편이 강동원이에요. 맥주 사오라고 시킬 수 있을까? 그래? 동원씨, 저기 왜? 아니야, 내가 갈게. 왠지 이럴 것 같은데. 만약 와이프가 성애교면은, 근데 난 별로 성애교 안 좋아해가지고. 중리는 뭐 하고 있을까? 자,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시나리오 특징.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 맞죠? 지시문을 주로 현재형으로 쓴다. 이거는 뭐 100%입니다. 100%. 희곡이나 시나리오나 지시문은 현재형이죠. 왜냐하면 이게 현재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현재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사 중심으로 내용 전개, 인물의 행동을 지시문으로 표현, 인물 간 갈등이 발단에 모두 지시된다. 5번이 틀렸네. 아직 갈등 관계 살짝 보였어. 늙었다는 거, 애가 아프다는 거, 그것만 보였지 뭐 갈등 관계는 아직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수와 미라는 서로 편한 사이. 미라는 아름이를 진심으로 아껴 사랑한다. 대수와 미라는 아름이를 기특하게 생각한다. 아름이는 또래 아이들 앞에서도 기죽었죠. 뭔가 좀 기죽었어요. 씬 넘버 11 한강 둔치 밤 매자막 맥주가 담긴 봉지를 들고 매점을 나오는 대수와 아름이. 아빠 나 화장실. 커트. 간이 화장실 옆, 대수와 조금 떨어진 간이 화장실 옆에 으슥한 공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학생들에게 둘러싼 아름이. 남학생 넷, 여학생 둘. 너 진짜 얘야? 할배 아니고? 동물원에 동물을 보듯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름이 얼굴을 살피며 희죽희죽 웃으면서 외계인이야. 뭐야?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데 귀찮았단 말도 몰라. 아무튼 막 빨리 늙어서 죽는 병이래. 비켜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놀리면은 기분 나쁘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황희정승 봐요. 황희정승은 시대 막 얘기하잖아. 여보 그 검은 소하고 흰 소 중에 누런 소 중에서 누가 일 잘하오? 하니까 이제 농부가 와가지고 누런 소가 일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 알고 있어요? 황희가 물어보죠. 아니 그게 얘기하지 뭐 먼 데서 와가지고 이렇게 기속말 하요? 하니까 쟤네가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 그죠? 배려하는 마음. 네. 진짜 그래서 황희가 젊었을 때는 완전 개 망난이었는데 그런 일련의 경험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황희가 얼마나 개 망난이었으면은 이 사람이 능력이 좋고 승진이 빠르니까 20대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30대 40대 사람을 막 좁혔어 그냥. 갑질한 거예요. 상사 갑질. 자기는 지위가 높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낮으니까 막 발로 걷어차고 대로변에서 뺨때기 때리고 막 침 뱉고 욕하고. 근데 이제 점차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랄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우리 황희가 달라졌어요. 어디 보자. 남학생이 아름이의 모자를 낚아채 벗긴다. 아름이의 듬성듬성한 머리가 드러나자 놀라는 아이들. 대박! 막상 보니 놀라서 뒷걸음질. 뭐야 이거? 아름이의 모자를 던지면 야 이거 혹시 없는 병 아니야? 아이씨. 인서트는 장면이 삽입되는 거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두리번거리는 대수. 간이 화장실 옆. 아름아, 아빠야? 야 아빠래. 젊은 아빠인 대수의 모습을 보자 상황이 웃사는 듯 키득거리는 아이들. 괜찮아 너 모자. 말하면서 모자를 집어 아름이와 자리를 뜨는데 남학생 원 끝까지 이죽이죽거리면서 어이쿠 효자 아저씨 아버님 모시고 밥 마실 나오셨나봐요.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서 골룸이 태어나냐. 대수 가다가 멈춰 돌아봐.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결국 불량한 남학생 멱살을 잡고 마는 대수. 손을 뿌리치고 껄렁거리며 대수를 에워싸는 불량한 학생들. 대수가 아름이를 한쪽으로 안전하게 비켜 세우고 아름이를 향해 찍 웃으며 윙크를 하더니 마치 이소룡처럼 자세를 잡는. 이거 다 상상입니다. 상상. 아름이의 상상이에요. 1대 4의 열세에도 민첩하고 멋지게 싸우는 대수. 액션 영화 한 장면처럼 멋지게 싸우며 공중에서 1회전 반을 돌아 540도 발차기. 멋지게 악당을 물리친 대수. 하지만 이것은 아름이의 환상이었다. 다시 현실. 현실의 상황은 아름이의 환상과 전혀 다르다.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맞다가 반격을 시작하는 대수. 온 힘을 다해 학생들을 뿌리치고는 있는 힘과 발차기를 날린다. 하지만 대수의 발에 맞은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말리러 오던 경찰. 이내 뻗어버린 경찰. 당황한 대수. 놀란 아름이. 자, 문제 볼까요? 아름을 대하는 방식, 괴롭히며 빈정댄다. 이거 되겠죠, 그쵸?
아름과 불량한 학생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미래가 나타나 대수 대신 불쌍한 학생들과 싸운다. 아름이가 불량한 학생들을 진지하게 말로 설득, 경찰이 불량한 학생들을 훈계하며 집으로 돌려보는 대수와 아름이가 불량한 학생들을 피해문에 달아난다. 아름이의 헌상 속에서 대수가 불량한 학생들을 멋지게 물리치는 답은 5번이 되겠고요. 3번 아름을 놀리는 말로 보기 어려운 것은 효자 아저씨죠? 효자 아저씨는 대수를 나타냅니다. 골룸 알아? 골룸? 잘 모르죠? 이게 이제 반지의 장이 나오는 그 있어요. 껄락껄락 뭐 이러는 거죠? 자, 신넘버 15 병원 진료실 5 파리한 얼굴에 미라. 파리하는 것은 이제 얼굴에 파리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여위고 좀 이렇게 뭐랄까 핏빛 뭐라 해야 되지? 좀 창백하고 뭐 그런 얼굴 모습이에요. 마주 앉아 주치의를 보고 있다. 모니터를 돌려주면 여기 있는 이 점이 뇌혈관이 살짝 터졌던 흔적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잘못하면 얘 중풍 걸릴 뻔했어요. 그죠? 그게 모르게 지날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회장님 아저씨들이 막 소리 지르 야, 너 뭐 야, 딱 이러죠. 이게 이제 뇌혈관이 터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해서 이제 반이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게 조로증이 걸렸기 때문에 몸이 노화된 상태로 노화가 되고 있으니까 혈관이 약해져요. 그 혈압을 이기지 못하는 거지. 아름이를 보며 두통이 상당했을 텐데 머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답답하고 속상해. 아름아 아픈 데 있으면 얘기하랬잖아. 주눅든 목소리로 내가 언제 안 아픈 적 있었어? 한숨을 쉰다. 속상하니까. 화가 난 목소리 미라리.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잘못하면 이거 오래도 못 넘겨요. 아름이 눈치를 보면 선생님 주치 진정하고 아름이를 아름아 얘 잠깐만 나가 있을래?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 아름아 나가 있어. 아름이 미라의 얼굴을 보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한숨 쉬며 이 뇌 쪽도 문제지만 심혈관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시한폭탄을 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입원시키세요. 밖에서 터지면 손도 못 써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신넘버 10년 병원 앞거리 오후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를 가려서도 드러나는 아름이의 병세. 사람들 미라와 아름이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혹은 동정 어린 눈길로 힐끗댄다. 미라의 눈치를 보며 손을 잡아끄는 아름이 일종의 시선이 싫은 거지. 사람들 시선이. 하지만 생각에 잠긴 미라는 빨리 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빨리 좀 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뭐. 이게 주인공이 송혜교니까 이렇게 이런 대사가 있을 수 있죠. 미라의 손을 잡아 끄는데 따라오지 않자 짜증을 내며 엄마는 안 창피해? 태어난 미라의 태도에 짜증이 나서 손을 놔보는 아름이. 미라 앞장서 가는 아름이의 배낭을 잡아챈다. 뭐가 창피한데? 뭐가? 왜 그래 진짜? 또 나온다 진짜. 그쵸? 넌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 써? 사람들이 보고 말고 병원비가 있건 없건 애처럼 굴어. 아프면 울고 때릴 사람 말이야. 그냥 애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지. 선글라스 벗기면서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걸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가슴이 답답한 미라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쉰다. 괜히 말꺼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아름이는 땅만 발로 찬다. 자, 문제입니다. 아름이 현재 상태 병의 증세가 점차 호전 아니고 아픔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는 많이 나아진 상태 아니고 병이 악화돼 병원에 손 쓸 도리가 없는 상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이 악화된 상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아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의 시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라, 안쓰러운 어린아들, 주치, 귀찮게 구는 환자. 예, 주치, 안타까운 어린 환자, 지나간 사람들, 동정 대상, 호기심의 대상 아닌 것은 2번. 의사가 환자를 귀찮게 하면은 병원 그만둬야지 뭐. 그치? 보기 설명에 달하는 소재,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아름이의 마음을 드러낸다. 모자와 선글라스.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는 엄마 봐. 내가 누구야? 나. 송혜교요. 아름이가 미라를 따라하면 나 17살에 애 낳은 여자야. 두 사람 마주보고 피식 웃는다. 아름아 우리 이글 몇 년 다녔어? 13년. 그래 막내 외삼촌은 내 나이에 포경수사나 하면서도 중내산에 울고보고 난리를 떨었어. 근데 넌 그것보다 더한 검사도 받고 위기도 수없이 넘겼잖아.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란듯이 걸어대. 알았지? 응 가자. 아름이의 손을 잡는 미라. 사람들 시선쯤 안 안고 타지 않고 걷는다. 당당하게. 뭐 미라 여기서 나오는 인물도 뭐 좀 이렇게 대단한 여자죠, 그렇죠?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서도 좀 이렇게 많이 아프지만 떳떳하게 당당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중약부분 줄거리. 어느 날 아름이는 자신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서아라는 소녀에게서 전자우편을 받는다. 아름이는 자신과 같은 나이고 병을 앓고 있다는 서아에게 관심이 가지만 쉽게 답장을 쓰지 못하고 망설인다. 병세가 더욱 나빠져 입원하게 된 아름이는 용기를 내어 서아에게 전자우편을 쓰고 서아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설렘을 느낀다. 병원 정원에서 촬영이 진행 중이다. 미라가 촬영을 지켜보고 있고 그대로 어느샌가 슬그머니 나타난 장씨. 그런데 장씨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다. 한눈에도 평소보다 멋을 낸 느낌. 김 작가 승찬이의 큐 신호를 보고 아름이는 혹시 누굴 좋아해 본 적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요? 많죠. 우리 엄마랑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옆집 우리 짱가 할아버지도 좋아요. 순간 우쭐해지는 장씨. 갑자기 살해액을 돌린 듯이 콜록콜록. 아름아 괜찮아? 옆에서 지켜보던 미라가 달려든다. 자연스럽게 촬영이 중단. 멈출 줄 모르는 아름이의 기침. 1번 미라가 아름에게 바라는 점.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 아니고 5번이죠.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으므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장씨의 성격, 검한 인색, 지나치게 쾌활, 교활, 우명, 도통성을 할 수 있다. 순진하고 꾸밈이 없다. 5번이 될 거예요. 촬영한다고 하니까 옷 좀 빼입고 왔어. 예. 기억의 이유로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확인해 볼까요? 이게 뭐 전자우편이 본인이 많이 했던 부분 같은데. 기억. 아름이는 자신과 같은 나이고 병을 앓고 있다는 서아에게 관심이 가지만 쉽게 답장을 쓰지 못하고 망설인다.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 자신을 좋아해 줄지 확신이 없어서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것이 부담돼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조심스러워서. 뭘까요? 3번.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서. 그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궁금해. 누군지 겁나게 궁금합니다. 자, 내용이에요. 컷2 촬영팀 촬영을 접고 있다. 이야기 중인 승찬이와 미라. 그리고 그 사이로 어슬렁거리는 장씨. 오늘은 아무래도 힘들겠지. 야, 넌 어떻게? 보고도 몰라? 뭘 보고도 몰라요? 이 상태. 예. 그치 뭐 어쩔 수 없지. 주변을 맴도는 장씨를 보면 아름이 옆집 할아버지시죠? 혹시 저희랑 인터뷰죠? 뭐 나요? 그럼 어디 앉을까요? 컷2 장씨 인터뷰를 시도하는 촬영팀. 장씨 바짝 얼어있다. 자, 할아버지 준비되셨죠? 한번 가볼게요. 촬영 감독에게 신호 주면 큐. 아름이는 어떠한 아이인가요? 어색해하면 이 아름군은 아니지. 우리 한아름군은 컷. 할아버지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카메라 없는 데서 우리 작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장씨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얼어있다. 카메라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장씨. 컷 NG. 이어지는 장씨의 NG. 우리 한여름. 아이고. A씨 아름이 이놈 자식은요. 컷2 지친 촬영팀. 승찬이 이젠 거의 포기한 얼굴이. 할아버지 한 번만 더. 자, 큐. 아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드디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본다. 아름이는 친구요. 내 친구. 대답하는 장씨의 얼굴에 진심이 묻어난다. 씬 넘버 44 병원 복도. 오후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은 장씨와 아름이. 장씨가 아름이에게 따뜻한 물을 건넨다. 방송 그거 쉬운 거 아니더만. 그렇죠. 물 받으면 감사합니다. 좀 괜찮아? 네. 알약을 삼키는 장씨를 보면 짱가 어디 아파요? 이 나이에 안 아픈데 이상한 거지. 피식 웃으면 그건 제가 좀 알죠. 그래도 짱가는 꽤 동안이에요. 그치? 우당탕 시끄럽게 지나가는 젊은이들 보면 저것들은 몰라. 젊은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너무 건강해서 자기들이 건강한지도 모를 거예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 그리고 쟤들이 모르는 게 또 있어. 뭔데요? 앞으로 늙을 일만 남은 거. 장씨를 보면 말갛게 웃는 아름이 마주오며 씩 웃어주는 장씨.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장씨하고 아름이 어떤 교감하는 부분, 그쵸? 공감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네요. 자, 문제. 이 글에 쓰인 시나리오 및 방송 용어를 잘못 설명해서 신넘버, 장면 번호, 컷, 촬영을 멈추라는 신호, NG, 촬영이나 녹음이 잘 되지 않음, 컷2, 같은 장소에 시간 경과를 나타내, Q, 연기자의 대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자, 뭐죠? 답은 5번이 되겠다. 그치? Q는 시작이죠. 시작 신호.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 작가, 장씨 인터뷰를 진행, 미라, 승찬이가 아름이를 계속 촬영하기를 바란다. No, 아니죠. 예. 나머지 확인. 장씨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촬영팀 주변을 맴돈다. 승찬 인터뷰를 하는 장씨에게 자연스럽게 말할 것을 요청. 아름 장씨 나란히 앉아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대화. 3번 문제. 장씨가 아름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단어를 찾아 이음절로 쓰시오. 친구. 그 앞쪽에 2번, 5번. 어떤 거요? 네. 5번. 다음 내용을 또 볼까요? 좀만 참으세요. 자, 씬 넘버 49 아름이 병실 밤.
아름이가 서해의 사진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뒤로 서해에게선 답장이 없다. 잠들지 못하고 기력 없는 모습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는 아름이. 그렇죠. 궁금해. 아름이 결국 일어나 앉아 베개 밑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꺼낸다. 여전히 서하 우편함의 새 편지가 영통임을 확인하는 아름이의 모습이 반복된다. 커트. 습관처럼 전자우편함을 확인하다 아름이 드디어 전자우편의 수신을 알리는 소리가 울린다. 아름이가 벌떡 일어난다. 서해의 편지다. 떨리는 손으로 전자우편을 여는 아름이. 소리. 자, 이거 이펙트. 소리만 들리는 거죠? 갑자기 늦어 미안해. 사실 많이 고민했어. 사진. 하지만 나만 내 얼굴을 아는 건 불공평하다 싶어. 난 내 부모님 얼굴까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면서 한 장을 보내. 첨부된 사진을 여는 아름이 화면 가득 키워서 본다.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 그 사진에서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 사진에 손을 가만히 갖다 대보는 아름이. 사진 속 서하의 손과 아름이의 손이 포개지고 맞잡은 것처럼 보이는 소년과 소녀의 손. 자, 그 다음에 신넘버 55솔길은 이제 상상 장면. 사진 위로 겹쳐진 두 손이 실제로 맞잡은 손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그치? 윗장면하고 아랫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이고요.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녀, 아름이와 서하의 뒷모습. 카메라가 점점 뒤로 가면서 벚나무가 무성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녀의 뒷모습이 아련하게 보인다. 서하가 아름이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들려주었던 음악이 잔잔하게 깔린다. 오솔길을 걷는 두 사람. 아름이는 자신의 꿈속에 등장했던 건강한 16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름이가 바라본 서하의 모습, 햇빛의 역광으로 비친 음영에서 점점 윤곽이 또렷해지며 모습을 드러내는 서하. 청순한 얼굴의 한 소녀가 아름이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때 어디선가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서하의 긴 머리가 바람에 크게 흩날린다. 청량한 서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 서하를 보며 미소 짓는 아름이. 아름아,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 아름이, 넌 어떨 때 가장 살고 싶어지냐고? 확인 문제. 공간적 배경인 병원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름이와 장씨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공간 맞고요. 아름이의 병이 완치될 거라는 희망을 주는 공간 아니죠? 완치는 아니고 나머지 확인해 봅시다. 아름이가 서하의 공감으로 설렘을 느끼는 공간, 건강한 모습의 소년을 꿈꾸는 이 아름의 상상과 대비되는 공간, 아름이와 서하의 만남이 현실이 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3번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름이가 서하와의 공감으로 설렘을 느낀 공간, 그치? 지금 병원에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전자우편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치될 거라는 희망을 준다? 이건 아니고. 자, 아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아름이가 A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이제 사진, 손만 보냈네요. 서하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병세가 악화되어 몸이 아파서 전자우편이 잘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하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걱정인데 서하의 관계를 부모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상상하는 거거든. 아름이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 부분을 보면은 미안. 아름이 장면이구나. 이쪽 장면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궁금한 거죠, 지금. 소리. 네. 아름이 서하 장면인 줄 알았는데 아름이 장면이었네요. 뿅. 답은 4번이 되겠죠? 소리. 자, 기억을 한자성어로 표현했을 때 적절한 것은 아까 기억이 그거죠, 그치? 전전반측. 비슷한 말 뭐가 있습니까? 전전긍긍. 어디 보자. 초지일관은 뭐예요? 초지일관. 초지, 처음 뜻이 일관, 변함이 없다. 위기일발, 이건 알고 있죠? 뭐 영화 제목도 많고 007 위기일발 뭐 이런 거. 백척간두, 이건 뭡니까? 백척간두. 이게 장대 끝이라는 얘기예요. 백척의 장대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죠. 비일비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흔하다는 얘기야, 비일비재는. 여기는 전전반측. 다음 페이지, 다음 내용입니다. 신넘버 51, 아름이의 병실 방. 의자에 앉은 아름이 태블릿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전자우편의 끄트머리에 아름아, 넌 언제 살고 싶어지냐라는 문장이 보인다. 미동도 않고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는 아름이 답장을 누르고 전자우편을 쓰기 시작한다. 살고 싶어지는데 신넘버 52, 몽타주 서하와의 교실. 자, 이게 두근두근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의적 표현이야. 첫 번째는 이 서하라는 아이 때문에 설렘이었고, 그 다음에 삶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죠.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 했는데
아까 신넘버 52 몽타주 나오는 그 밑에 부분이 바로 두근두근 마음이 설렐 때입니다. 즉 일상현실이에요. 일상현실. 뭐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설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지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는 하얀 구름. 아름 소리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볼 때 뭐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살고 싶어지는 얘기죠. 이미지 트램펄린을 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즐거운 까르르 웃음소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져. 햇살 아래 빨랫줄에 걸려있는 베갯잎 나란히 누워 그 향기를 맡는 미라와 아름이 소리 맑은 날 오후 엄마와 함께 햇빛을 머금어 포근한 빨래 냄새를 맡을 때도. 이미지 동네 구멍가게 앞 텔레비전 속 연속극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건장 아저씨. 무뚝뚝한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며 우는 걸 보고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아름이가 나열하는 것들이 이미지가 아름답게 보인다. 저녁 무렵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도 여름날 엄마가 아빠 등목을 해주며 찬물을 끼얹는 걸 볼 때에도 나는 살고 싶어져. 아빠와 함께 초승달이 뜬 초저녁 초롱초롱한 금성을 보면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볼 때에도 살고 싶어지고는 해. 서아야 너는 어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간들이 다 소중한 시간이라는 얘기죠. 확인 문제. 아름이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게 만드는 인물 서하. 씬넘버 52에서 몽타주의 효과, 비극적 결말 암시, 줄거리의 복선 제시, 인물 간의 갈등 상황 강조, 인물의 심리가 복잡 나타낸다. 다양한 장르의 인물의 심정 보여준다. 답은 5번입니다. 살고 싶소.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의 공통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특별한 하루, 보통 사람들이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 평범한 사람은 겪기 힘든 특별한 경험,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16살 소년으로 살아가는 날. 답은 3번. 일상이죠, 일상.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범한 삶의 행복을 깨달아서 장애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되돌아보았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보았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해보았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보았어. 다 5번이 되겠네. 지만 생각하는 놈이네 얘는. 질문? 괜찮습니까? 활동들을 좀... 요거 시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님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정서, 외, 표현기법 3가지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서리법이죠. 외로움 안다는 얘기입니다.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시각적 이미지가 있네요. 그리고 공간, 골목, 시간, 밤. 2점을 치는 소리. 역시 감각,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죠. 방범대하는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소리에 눈을 뜨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어요. 80년대 어떤 산업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역시 서리법이죠.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고 있네. 아, 이거 하나 빼먹었구나.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이 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버리지 않았죠. 예, 이렇게 유사동사 구조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운율 형성 및 주제를 강조하고 있네요.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그러니까 그리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님 대한 그리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역시 서리법.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우르. 왜 울어요? 이 이별한 거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위에서 있었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가난하기 때문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한 젊은이. 지금도 그렇죠? 뭐 3포 세대다, 4포 세대다, 요즘은 또 5포 세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3포까지는 알겠는데 결혼, 포기. 또 뭐 포기하지? 결혼? 연애, 결혼. 아니에요. 되게 현실적인 거였어.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포기하는 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여가 활동도 포기하고 또 뭐 있지? 어쨌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한동안 효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죠. 10여 년 전에는
우리 이 나라의 트렌드가 웰빙이었는데, 그래서 웰빙 했는데 갑자기 헬조선 바뀌고 요즘은 노아베. 요즘 트렌드는 이제 애국, 그쵸? 반일 뭐 이렇게 돼버렸네요. 좋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허생전을 보겠습니다. 허생은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야, 우리가 여름방학 그래도 열화일기 좀 보려고 했는데 재밌는 내용입니다. 개관 바로 볼게요. 고전소설이고 한문소설, 풍자 비판.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좀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제재는 조선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지식인 허생. 17세기 조선 효종 때, 공간은 한반도 전역. 주제, 무능한 양반계층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삶의 각성 및 실천 추구. 특징, 실학사상. 자, 실학이 뭐죠? 실학? 실사구시 학문, 실학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게 한양 양반들 중에 소위 말하는 북학파가 많았어. 한양 양반이 북학파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사신들이 오게 되면은, 그쵸? 사신 행렬이 오면은, 야, 그래도 멀리서 청나라에서 뭐 누구 왔다고 하니 가서 구경하잖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한단 말이야. 그걸 보고 충격을 받죠. 이야, 이 청나라 오랑캐 놈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걸 갖고 있네. 그런데 한강 이남, 즉 이제 충청도 양반을 진짜 양반이라고 그러거든. 꼬장꼬장한 아주. 예. 충청도 쪽은 이 북학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대를 쳐요. 니들은 왜 자꾸 오랑캐들 걸 좋아하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야 뭐 교통도 편하고, 충청도 뭐 좀 1시간 반이면 가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적인 편차 때문에 충청도 양반들이 한양에 갈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청나라 애들이 뭐 한다더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죠. 어떤 지역적인 편차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학문의 길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뭐 박지원, 박재가, 홍대영 요 세 사람은 청나라 문물을 많이 보고, 야,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게 가만히 있다가는 쟤네들한테 밀리겠구나. 우리도 얼른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학파로 자임을 한 겁니다. 자, 미완의 결말 구조, 열린 결말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볼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양반들이 몰려 살았다는 데예요. 그 동네 이름이 묵적골이에요. 멍묵. 그렇죠? 여기 글 쓸 때 필요한 거.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이다. 가난. 그러나 허생은 글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허생의 모습을 통해서는 뭘 풍자하려고 하냐면 양반의 어떤 그 무능력함을 풍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못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치 하지 못하였어. 그럼 장인바칠이라도 못하시나요? 바치는 이제 기술자들을 의미합니다. 장인바칠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처는 왈칵 성을 내면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어 소리만 배웠던 말씀이요. 장인바칠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이죠.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인걸. 여러분들은 공부한 지 몇 년 됐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벌써 9년이네. 이제 올해가 10년 차다. 그치? 어때? 허생은 7년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10년 차, 9년 공부하고 이제 10년 차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12년이죠? 대학교 4년, 그러면 16년인가? 석사 2년, 박사 3년, 그럼 21년이네요? 그렇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네. 아, 반갑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학원 같은 게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또 학교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가리 굵은 애들 만나고, 또 학원에 오면은 이제 막 여무는 친구들 만나니까 또 좀 이렇게 참신한 재미가 왜 친구 목을 조르고 있어요. 참신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맨날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글만 읽었는데 누구를 알겠습니까?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지금의 종로가 되려나? 네, 종로 사거리네요. 시중에 사람은 부탁을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이때 읍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사하는 거야. 인사. 읍한다는 건 아, 나는 누구누구 올시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변씨는 그러시오. 저번에 아마 우리 만냥 대충 계산했는데 이게 한 3억쯤 되나? 보통 한 냥이 이게 물론 이게 정확하게 안 되지만 실물 경제로 따지면 한 냥이 한 3만 원? 이 3,000원에서 3만 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3,000원에서 3만 원 그리고 왔다 갔다 해. 이 한 냥이 이 양 개념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단순하게 화폐 가치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실물 경제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국밥이 얼마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 한 3억쯤 될걸? 만냥?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은 나중에 이 허생이 버는 돈이 수천억 원대 돼요. 수천억 대 돼. 어쨌든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변씨 자제와 손님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쉴 때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가시네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가시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이제 거지지 뭐.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희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문이 모르죠.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의 알 바 아니다. 좀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 좀 키워야 되겠다. 좀 침침하네.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의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의뢰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자, 아마 여기 보면은 뭐 교원, 영색 이런 사자성어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교묘한 말과 좋은 얼굴빛 보통 이제 사기꾼들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감언이설 달콤한 말로 이익을 설명한다. 네, 사기꾼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씨의 어떤 그 스케일이 있죠. 지금 한번 좀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은 누구의 제일교포 소프트뱅크 사장님 허모식인데 손정의 잘 몰라요? 맞지? 손정의 잘 몰라요? 소프트뱅크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이거 막 투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쿠팡에다가 수천억 투자해줬잖아. 망할 것 같아 근데. 근데 이게 유통구조가 우리 나라가 좀 작잖아요. 이렇게 시장 구조가. 그래서 전통경제학에서 보자면은 무역을 안 한 상태에서 자국 내에서 경제성장을 하려면은 최소한 1억 명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끼케 5천만 명이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에 목숨 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아마 그 손정희 같은 사람이 뭐 변씨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팍팍 투자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누구지? 그 중국의 유명한 사람
아마존이 아니라 알리바바. 알리바바 만든, 이거죠. 아마존 미국이고. 알리바바 만든 사람도 손정희가 많이 후원해줬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고 뭐가 하니까 투자 팍팍 해주고. 물론 이제 투자금 회수를 하지만 변씨도 좀 그런 축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허생과 허생의 처가 갈등하는 원인. 명분을 중시한 아내에 대한 땡. 양반이 허생과 중인 아내 땡. 허생이 미흡한 학문적 성취 땡. 배우지 않은 일을 시키는 아내는 허생이 불만 아니고 허생이 독서 자체만을 즐기며 실생활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허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생과 변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생은 가난한 선비, 변씨는 부유한 상이, 허생은 이인다운 당당하. 이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허생과 변씨는 대범하고 과감한 성품, 변씨는 한 번 들어온 돈은 절대 쓰지 않은 자린급이 틀렸죠? 한 방에 만냥씩 투자를 했습니다.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하면 생각나는 게 안성탕면. 그렇죠? 안성탕면. 뭐라고요?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나와 있어. 안성을 간 이유가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2배 값으로 사들였다. 이 과일은 다 제사 때 쓰는, 차례 제사 때 쓰는 과일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그렇죠? 그럼 얼마 벌었어요? 허생이? 얼마? 5만 냥? 맞아요? 2배 주고, 아니지, 2배 주고 샀는데 5배로 팔았으니까, 10배로 팔았으니까 5만 냥이네? 아니야? 산수를 잘 못해서. 그래서 내가 문과 갔어요. 계산이 좀 안 되거든. 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양반들의 허례허식이죠. 꼭 무슨 잔치나 제사 지내려면 이런 과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점. 어디 갔냐.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을 알만하거나 유통구조가 형편없다는 얘기죠.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제 망건이나 탄건 이런 걸 쓰니까, 그치? 양반들이 말총으로. 말총은 말꼬리예요.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10배로 뛰어 올랐다. 못해도 50만 냥 번 거네.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고 4월 동안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인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에요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곳에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여기 실망하는 이유 뒤에 있어요. 땅이 천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넓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섬은 허생이 생각할 때는 이상향이었는데 이상국가를 한번 건설해보고 싶었는데 요 이유 때문에 좌절, 그렇죠? 천리도 못 돼요. 넓지가 않아. 나라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 부잣집 늙은이는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주자면 홍길동전의 율도국하고 대비가 됩니다. 홍길동은 율도국에 가서 지가 왕이 되었죠. 그치? 딴 나라를 세워버렸어. 이거는 모반죄입니다. 신하된 자가 왕을 배신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모반죄. 결국 뭐 그 내용 때문에 이제 허균이 댕공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박지훈이 약간의 장치, 소설적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땅 크기가 적기 때문에 나라는 못 세운다라고 해서 홍길동의 율도국과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나중에 어떤 그 난리, 소동 요거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서 땅이 천리도 못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가 더불어 산단 말씀이요?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여기 뭐 유교적 덕치주의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덕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죠. 아,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자, 문제. 만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생이 장사미천, 사건 전개하는 매개체, 허생이 비번함을 드러낸 소재, 허생이 인정받는 성품 아니올시다. 당시 사회경제 취약함을 보여준다. 그렇고 허생이 과외가 말총을 모두 사들인 이유, 매점 매석의 비도덕성 알려주기 위해 값이 비싸 살 수 없었던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뿅. 원래 가격보다 물건을 비싸게 팔던 상인을 벌주기 위해서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양반들을 상대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어서 조선사회의 경제구조를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닌 게 되겠네요. 답은 4번. 3번 문매금의 파악하기요. 과일을 매점 매석하기 위해 간 곳이다. 기억이 어디였습니까? 안성. 안산이 아니고 안성. 맞고요. 어디 갔냐? 우리나라 취약한 경제구조의 탄식, 앞으로 닥쳐 환란을 걱정 허생의 모습? 디귿이 뭐죠? 디귿? 디귿. 몇 해 지나면 나란히 사는 머리 싸움을 못할 것이다. 이건 아니죠? 앞으로 닥쳐 환란이 아니라 자기가 말총을 모조리 사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도둑대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해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도둑의 무리를 처치 못하고 있죠. 어떤 조정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들도 일반 백성들이죠. 먹을 게 힘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둑의 무리에 이렇게 합류할 수밖에 없는 현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려왔다. 자, 산채는 산속에 있는 집들, 그러니까 산적들이 있는 곳이 되겠네요. 1000명이 1000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1인당 한 냥이죠. 모두 아내가 있어? 없어? 논밭은 있어?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씀이요? 거꾸로 보면 되겠지, 그치? 땅도 없고 처자식도 없기 때문에 도둑이 된다는 말.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하지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만족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 허생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등이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바다에 나와보.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역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30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견 크게 놀라서 허생 앞에 줄져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역시 돈이 최고다. 그죠?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웃었대잖아. 어디 갔어?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었는데 돈을 보니까 장군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와서 여자 하나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터졌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돌아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란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능력자죠.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 울을 만들었다. 울타리에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 온갖 곡식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상이 달렸다. 이게 뭐냐면요.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지지 않아서 한 번 농사 지으면은 다음에 여기 쉬어야 돼. 알고 있죠? 농사 지어버리면 이 땅이 산성이 되거든. 땅에 이 기운을 빨아들여서. 그러면 얘는 휴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알칼리로 변해요. 그러니까 땅이 알칼리성이면은 작물이 잘 자란다고 하는데, 근데 이 섬은 어때요? 워낙에 비옥하다 보니까 그렇게 굳이 걸러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그러니까 무역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 장기라는 섬은 30만여나 되는 일본의 속주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유라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자, 만냥이 엄청나게 이제 불렸죠, 돈을. 이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네. 30만여 호화. 호는 집요, 호. 가가 호호란 말 하지. 호는 집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0만 호면은 꽤 큰 도시죠. 큰 지역이지. 보통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 그리고 뭐 자손 보통 6명, 6인. 그렇죠? 6인 가구 치고 밑에 뭐 이렇게 하인들은 안 쳐요 또. 그럼 대략 한 10명쯤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적게 살겠지만 평균적으로 10명 산다고 치고 곱하기 30만이야. 많죠? 꽤 큰 지역인 겁니다. 자, 1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조선의 시대상과 거래가 먼 것은 집권층의 무능함으로 사회 혼란, 군도들과 결탁한 집권층의 부패 심각했다. 요 내용이 없습니다. 2번 없고요. 자, 빈섬에 대한 설명.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된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가 자란다. 장기도에 가서 해외 무역이 가능하다. 허생이 군도들을 데리고 들어간 공간. 허생이 도둑질하는 무리를 심판하는 공간. 5번 심판 안 합니다. 허생이 빈섬에서 했던 일. 빈민구제, 신문제 타파, 도둑들의 교화, 해외 무역 시도,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 이건 좀 더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자, 빈민구제 했고 도둑 교화 했나요? 신분제 타파했나? 2번이 아니잖아요. 신분제 타파했어요? 없죠, 이거는. 그치? 양반과 뭐 양민 뭐 이런 명 없었고, 해외 무역했고, 예, 자급자족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헌세기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이때 조그만 시험은 이상사회 건설하는 거. 빈섬이 들어가서 뭔가 좀 했죠. 하고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땐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은 이제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이라는 얘기. 이걸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열보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덜나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케 하여라. 장유유서가 되겠네요.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그러니까 다른 곳과 소통을 못하게 하려고 막아둡니다. 하고 돈 50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많으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야. 그쵸? 10,000냥 갖다가 좌지우지해도 조선의 경제가 휘청휘청했는데 100만 냥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반은 버렸습니다. 어디다 버렸을까?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후 태우면서 이 섬의 화근을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식인의 어떤 인식을, 작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화근, 재앙입니다. 재앙의 뿌리. 자,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리고도 은이 10만 냥이 남았다. 이건 변시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시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시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하고 10만 냥을 변시에게 내놓았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내가 하루아침에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리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시는 대경에서 일어나 절하에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게 노랬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요. 자, 이게 이 글의 한계점이 바로 이 부분.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그래서 상인 계급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작자가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시각이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은 사농공상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사는 귀족계층이고요. 농공상 얘네들이 양인인데 양민, 그리고 이제 천민 계급이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인 계층에서도 농업하는 사람, 농부들을 으뜸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수확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치? 생명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이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들, 물건 만드는 사람들, 그쵸? 상인을, 장사치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치라고 해서, 이 치는 멍청할 때 붙이는 말이거든.
이렇게 좀 낮추는 이유는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유통해서 이윤을 남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좀 낮게 봤어요. 저거 내가 만든 물건 갖다가 물건 받아서 떼다가 파는 놈들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낮춰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허생이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해서 상업에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가 보이죠. 하고는 소멸을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촉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 집이요? 허생은 대깁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냈지요.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시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자, 문제. 당시 지식계층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한 단어를 찾아 쓰시오. 화근이죠, 화근. 그렇죠? 이 섬에 화근을 두고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에서 드러나는 허생의 생각. 기억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보이네. 어딨지? 기억이 어딨나요? 아,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적절한 거. 상인보다 농민 중시, 부자에 대한 열등감, 재물보다 정신적 가치 중시, 변시에 대한 존경시 표현, 빌려준 돈의 이해자를 합리적으로 받는 것에 도를 설정하는 것을 여긴다. 답은 여기서는 답은 재물보다 정신적 가치 중시. 자,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빈섬에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경제구조가 취약함. 변씨는 겉모습으로 허생의 성공 여부를 짐작. 변씨가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모습. 작가의 대리인으로 허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가 뭐죠? 이 허생에 대한 비판적 인식? 한 늙은 할미가 아니죠? 늙은 할미가 허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자입니다. 여기서는 허생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변씨한테. 다음 내용입니다.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못 얻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양을 버리고 10만 양을 받겠어.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어.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어.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 안본지죠. 안빈낙도가 되겠죠. 그쵸?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며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 정의가 날로 돌아갔다.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었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역을 안 한다는 얘기야.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해서 유통구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온갖 물화, 재물이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 사라지지요.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100냥이 열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죠.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의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 취재하는 짓이 아니요. 이거 지금 쓰는 방법이에요. 주식 투자할 때. 큰 돈 아니고 작게 해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문이과 천재형이야. 문과이가 다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정약용. 그쵸. 뭐 거중기 만들고. 야, 뭐 그 사람들은 뭐 천재들이지. 천재인데 또 노력도 해. 대개 만냥을 가지면 좋게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도 할 수 있지요. 무태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이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이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임에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지금은 할 수가 없죠. 매점 매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독점 못해요. 자, 이 글에서 드러나는 당시 조선의 상황 적절하지 않은 거. 매점 매석하기 쉬운 취약한 경제구조. 천냥으로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었다. 땡, 안 되죠. 천냥은 한 가지 물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종을 조금씩 사야 돼요.
자, 허생이 재물을 모은 방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장사치들과는 다른 방식, 당시 취약한 경제 구조를 악용한 방법, 한 가지 물정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았다. 허생의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 백성들에게 폐해가 있을 것이다. 허생이 아닌 사람이 이 방법을 쓸 경우 많은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몇 번일까요? 5번이죠, 5번. 그렇죠? 그래서 경계했습니다. 후세에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보자. 다음 내용입니다.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꿔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요.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게 100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 목이 메이는구나. 운명은 하늘에 메인 것이니. 여기 나와있죠?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낸들 그것을 어찌하겠어.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냥을 우와 미안합니다. 와다다다다 읽다 보니까 목이 메인다잉. 얼마 안 남았는데 그치?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복의 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하던 치욕을 써보고자 하니. 남한산성 알고 있죠? 선조가 무릎 꿇었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이 그 재주를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라 하십니까? 자고로 묻혀지는 사람이 한둘이 있겠소. 우선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에서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배잔방이라 늙어 죽었고, 반개거사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좋기 구왕의 머리를 살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씨는 본래 이완이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이나 여영, 이건 보통 길거리란 얘기예요.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년이 지나더니 여태껏 이름도 모릅니다. 그는 이인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네와 같이 가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 그러니까 하인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채하고 당신 차고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님을 부리게 하는 것이었다. 약간 이제 좀 이렇게 기싸움 한 거죠.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죠?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선생,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입니다. 와룡선생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처려 유비관우 장비가, 그러니까 유비가 이 와룡선생 제갈공명을 얻으려고 3번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삼고처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완의 인재를 찾기 위해 허생을 찾아갔다. 맞고요. 허생은 이완의 지휘를 듣고 움츠리는 모습 틀렸죠? 아주 당당하게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생이 기억과 같이 행동한 이유. 기억. 허생은 못 들은 채하고 이완이 왔다고 하니까 못 들은 채하고 위정제에 대한 반감, 해줄 말이 없기 때문에 사대부의 자존심, 이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변씨가 미리 말하지 않고 이완을 데렸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 그쵸? 당시 위정제에 대한 반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자, 그래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천거하겠다. 삼고초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어렵습니다.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원래 제2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을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차 휘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기, 그러니까 훈척과 권기들은 그 권력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왕의 어떤 친척들이다, 왕비 친척들이다 이런 애들. 훈척과 권기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훈척과 권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걔네들 집을 뺐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왕실의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 옛 명나라 자손들한테 시집 보내도 안 되죠.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의 대의 큰 뜻,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나라 치는 거,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정부가 청나라죠.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다. 병자호란 때문에 그렇죠.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어서, 이거 여러분들 황비용 생각하면 돼요. 변발하고 호복, 청나라 옷 입는 겁니다.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가에 응시하고, 외국인들 과거 시험이에요.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골들과 견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 나라의 수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8월 29일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경술국친 기억합시다. 나라의 치욕.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청구한다면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뭐란 얘기입니까? 청나라에 들어가서 자제들 보내고 그 나라 실정 파악하고 한번 도모하자 이런 얘기죠. 청나라 한번 치자. 그렇게 해서 황제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고 그것도 안 되면 나라를 구한 그런 지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문제. 이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리보다는 체면과 예법 중시, 실존 인물로 이야기 사이에서 부여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임금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 집권층 대변, 허생의 이상적 생각을 비판하는 존재로 작가의 대리인이다. 틀렸죠? 작가의 대리인은 허생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어떤 그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허생의 계책과 이에 담긴 작가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인재 등용 작가의 의도, 인재 등의 불합리성 비판받고 훈척 권기의 기득권 폐지, 훈척 권기의 기득권 비판, 청나라와의 문물 교류, 집권층의 자주의식에 대한 비판. 이게 틀렸죠? 청나라의 문물 교류하는 것은 결국에는 청나라의 실정을 파악한 후에 대권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자, 기억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기억, 숨은 기억 찾기. 어디 있느냐? 나와라, 기억. 안 보인다. 아래에 있습니까? 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다 안 된대. 무능함, 이거군요. 신문제도 모순, 관직책의 비효율성, 당쟁, 혼란, 충원하지 않는 관료, 무능함.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단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의 상복. 사람 죽었을 때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고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그러니까 상투죠.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란단 말인가? 번호기는, 자 이제 중국 고사 나와요.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떼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나라,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따낸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 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은 텅 비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때요? 그럼 잡아갔겠지? 그죠? 어영대장을 이렇게 협박하는 거, 그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린 결말로 해놨습니다. 자, 사대부에 대한 허생의 인식.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이죠. 명분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실천 의지는 부족. 기억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이완대장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우월감. 답 1번이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지위는 이완대장이 높죠. 나머지 보면 집권층에 대한 허생의 불만이 최고죠. 세 가지 계책을 거부한 이완대장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한 행동. 조선의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허생의 절망적 심정. 지배층의 무능력과 부패에 대한 허생의 비판적 인식. 자, 결말 처리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권성징악의 주제 강조. 허생의 이인다운 면목 부각. 이완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 허생의 주장이 머지않아 수용될 것을 암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생이 직접 행동 나섰음을 보여준다. 답은 2번입니다. 허생이 이인다운 면목. 보통 사람이 아니죠. 뿅 하고 사라진 거야.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한 반 봤네. 그래서 상황 봐서 우리가 요거는 좀 마무리하고 내신 대비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에 하는 거 좀 보고 양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음 주 중에 보강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니?